매주 금요일에는요, 굿모닝 인포맥스에서 이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모셔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도 그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한 3주 정도 된 거죠, 박사님. 체감으로는 한 몇 달 이상 3년 된 것 같습니다. 된 것처럼 뉴스가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반이라 조금 더 좀 밀어붙이는 게 있는 걸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즐기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는 즐기지만 네. 상대국은 전 세계는 피곤한 거죠. 그렇죠. 간밤의 시장도 뭐 이번 주에는 물가에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CPI 좀 놀랐었는데 간밤에 PPI도 발표가 됐고 무엇보다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계획이 구체적으로 좀 나오면서 이게 당장 발효가 아니라 4월까지 네. 미뤄지면서 이것도 시장에는 좀 상당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박사님? 네, 일단 PPI가 네. CPI에 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중요한 이유는 뭐 다 아실 겁니다. 네, 월말에 나오는 PCE 개인 소비자 물가 지표 여기에 이제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지금 뭐 CPI와 PPI가 나오면 PCE를 이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것은 도매 물가가 예상치를 조금 상회했지만 네. 전월비 0.4, 뭐 근원도 0.3 이렇게 해서 조금 상회했지만 PCE 물가에 반영되는 그 뭐 보험료라든지 또 항공운임, 또 의료비 이런 것들이 낮게 나왔습니다. 네네. 증권 수수료도 낮게 나왔고 그래서 월말에 나오는 이제 그 근원 PCE 물가에 조금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래서 근원 PCE 물가가 좀 뭐 지금 예상으로는 한 2.7%, 전월비로는 0.36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 정도 나오면 뭐 물가 이슈는 뭐 이번 달까지는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물론 이제 CPI가 조금 놀랬죠. 네. 계란값이 44%나 맞아요. 올라갔고 또 뭐 전체적으로 CPI가 좀 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셨겠지만 CPI 중에서 근원 그리고 이제 주거비를 제외한 슈퍼 근원 물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하반경 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 뚫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콘크리트 바닥같이 전월비 0.3, 근데 이제 0.3이 아니라 0.4가 나왔거든요. 전월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쉽게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물가 항목을 조금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안 떨어지는 항목이 여전히 주거비, 그리고 또 보험료, 중고차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CPI에서 안 떨어짐 좀 올라갔던 부분이 호텔, 네. 주거비 중에서 이제 호텔비가 많이 올라갔고요. 이런 부분들은 살짝 이제 LA 산불 영향이 좀 작용된 것 같고요. 특히 1월 CPI는 매년 그렇습니다. 네. 이게 계절성이 있습니다. 1월 달이 조금 서프라이즈가 높은 달이거든요. 박사님도 그런 얘기 미리 좀 해주셨었잖아요. 네. 특히나 1월은 네. 이번에 이제 또 산불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통계를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계절 조정을 하는데 이게 계절 조정이 완벽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1월은 특히나 조금 노이즈가 있었다, 들어갔다라는 측면에서 연준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CPI 높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뭐 이거 연준 혹시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도 2월 달에는 다시 또 조금 예상치보다는 밑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나 다를까 도매 물가에서도 이제 그 PCE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착하게 나왔기 때문에 좀 물가 이슈에서는 조금 뭐 벗어나는 그러한 어제장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헤드라인 보면 가솔린 가격도 그렇고 예상보다 좀 높게 반영한 이런 측면도 있었는데 그 반영이 이제 1월인데 그 이후에 하락한 분까지 좀 보면 2월에는 다소 좀 낮게 나올 것이다.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특히나 헤드라인에서 이제 에너지 가격이 그렇죠. 뭐 거의 절대적으로 그렇죠. 물가 상승의 네. 3분의 2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중동 사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제 12월에서 1월이 가장 뭐 기름을 많이 소모하는 전 세계적으로 또 올해 좀 추웠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작용됐기 때문에
아마 계절성 측면에서도 2, 3월 되면 조금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보면 어제 CPI 같은 경우도 시장을 좀 놀라게 했었고 초반에 특히 그랬고요. 뭐 굴수비 총재도 정말 정신이 번쩍되는 네. 지표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발표되고 나서 시장의 반응을 후반까지 보면 그래도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잖아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이거는 앞서서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PC에 반영되는 그 항목들은 좀 괜찮게 나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높게 나온 것들이 PC에 반영이 잘 안 되는 것들이다. 비중이 낮은 것들이다. 이런 점에 좀 주목을 한 건가요? 맞습니다. 네. 뭐 에너지라든지 뭐 계란값을 비롯한 식품이라든지 또 식품 쪽에서 집에서 해먹는 식품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고 물론 이제 외식비도 많이 여전히 조금 높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무튼 이런 일시적인 요인들이 지금 CPI와 PPI에 많이 반영됐고요. 작용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좀 일시적인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안정될 거다. 그리고 주거비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씩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급격하게 낮아지지는 않는데 최근에 뭐 뉴스를 보니까 좀 계약 해지율 주택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이 뭐 모기지 금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는 다 아시다시피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6.5%대인데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만 해도 4%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택 수요를 어느 정도는 조금 제동을 걸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주거비도 시간이 걸리지만 조금씩은 낮아질 거다. 나머지 항목들은 이제 산불 영향, 뭐 2월, 3월 되면 이제 사라질 거고. 그러다 보면 뭐 물가가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안정되는 추세, 디스인플레이션 자체가 조금 그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다만 너무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천천히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은 노동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깨져야 돼요. 네. 노동시장이 식어야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식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고 그리고 5년 이상 인플레이션이 2%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7년 트럼프 일기 때랑 비교하면 100에서 150bp가 높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라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적어도 3% 이상은 임금을 올려달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고 뭐 올해도 3%는 이상은 오를 겁니다. 4%, 5% 오르면 이게 또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노동시장이 이제 물가의 마지막 퍼즐을 이제 쥐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노동시장이 깨져야 됩니다. 경기가 악화돼야 됩니다. 실업률이 올라야 됩니다. 네. 주식시장은 원하지 않는 일이죠. 지금이 행복한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네. 지금이 최적의 컨디션이고 골디락스고 디스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린다고 투정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조금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네, 지금이 가장 돌아보면 지금이 제일 행복할 겁니다. 네. 이거 굉장히 와닿는 말인데 오늘 내내 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좀 연결을 지어보면 어제 CPI 발표 한 1시간 반 정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금리가 더 내려가야 된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연준 압박하는 건가? 왜냐하면 파월 의장의 또 청문회 발언을 앞두고 있던 또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해석인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해석도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10년물에 최근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멘트 있었잖아요. 시중금리가 좀 더 내려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시중금리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스콧 데센트 장관도 재무장관도 우리가 이제 연준을 압박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보다는 시장금리, 10년물 금리에 우리는 신경을 쓸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맥락에서 아마 트럼프도 얘기한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의견도 조금 반영돼 있겠죠. 네. 아무래도
트럼프는 계속 뭐 주식시장 오르는 걸 기대하고 또 그걸 이제 뭐 백악관의 치적으로 생각할 테니까 기준금리가 조금 낮아져야 결국엔 뭐 10년물도 또 내려가는 거니까요. 뭐 따로따로 노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뭐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10년물 쪽이 이제 베센트 얘기랑 연결해서 보면 방향을 잘 잡고 있다. 그래서 무리하게 뭐 지금 뭐 국채 발행도 증가했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고 노동시장도 지금 균형은 돼 있지만 냉각된 건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10년물을 기준금리를 내릴 만한 여건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상반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이대로 가면 거의 3%에 가깝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내린다? 속아 웃을 일이죠.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누가 연준 의장이 되더라도 연준 의원들이 제정신이라면 아마 금리 못 내릴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10% 이상 떨어지지 않는 한 못 내립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금리 인하 없고요. 왜냐하면 6월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6월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2월이기 때문에 상반기 경제 성장률을 조금 예측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지표상 노동시장이 뭐 하루아침에 냉각되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냉각되는 걸 고려한다면 적어도 상반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2%대 중반. 그렇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는 없는 거죠. 이제 백악관과 재무부의 숙제는 이제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를 어떻게 이제 붙들어 놓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생각을 하는 건 속아 웃을 일이다. 당분간은 없다. 네. 강하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관세, 물가, 시중 금리 이런 것들을 다 10년물 국채를 꼭 집어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쪽으로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고 싶은 겁니까? 지금 미국의 생각은? 미국의 생각은 관세를 부과하지만 물가가 안 올라가도록 기술적으로 잘 운전을 할 요량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기술이라는 건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대중국 관세 같은 경우도 소비재보다는 이제 자본재, 중간재, 그리고 첨예한 AI와 관련된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소비재에 영향을 전혀 안 주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단계적으로 주고 좀 이렇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는 그런 중간재에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관세를 부과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제 중국의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의 자본재가 거의 한 20% 정도 관세를 지금 물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거를 트럼프 정부 4년간 거의 75%까지 물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3배로 지금 뭐 금액 가중으로 자본재에 그렇게 집중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의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물가를 조금 억제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그 합리적인 예산 구조, 도치가 이제 얼만큼 역할을 해주냐. 지금 출발부터 약간 뭐 삐걱거리고 있고. 사실 또 여러 가지 의회에 이제 좀 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상원과 하원의 그 의석수가 그 공화당 의원이 거의 2명, 3명 정도밖에 우위를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표가 이제 나오면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이렇게 꼭 통과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레드스윕이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팽팽하거나 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치가 이제 조금 이렇게 효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민간 기업처럼 트위터에 이제 사람들 해고한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위법 사항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소송도 예상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 예산을 얼만큼 합리적으로 쓰느냐에 달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인하와 개인소득세 최고율 인하, 세율 인하를 얼만큼 좀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느냐를 이제 그게 이제 또 10년물 국채 금리를 결정할 텐데
가령 이제 굉장히 초기에 왕창 법인세나 소득세를 인하해주면 그게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재정 적자를 이제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조금 서둘지 않는 것 같아요. 공약은 거창하게 했지만 의회를 핑계로 아마 트럼프 정부는 이 세율 인하는 조금 시간을 오히려 좀 끄는 전략을 취할 겁니다. 왜냐하면 관세 인상과 이게 같이 맞물릴 경우에는 국채금리 상승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이제 운전을 잘 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4%대 중반대의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말씀 중에 이제 뭐 도치 얘기도 나왔는데 다른 얘기지만 그게 생각나네요. 집무실에서 그 결단의 책상인가요? 트럼프 대통령 옆에 머스크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 좀 한참 동안 했는데 아들을 목마를 태우고 네. 뭐 이런 게 상당히 또 화제가 됐었는데 여기에서도 어쨌든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어떤 뭐 일 안 하면서 돈을 가져간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뭐 당장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속도감도 있을 거고 속도의 문제도 있을 거고 이게 과연 인플레를 잡는데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한 3주 정도 되는 시점에서 워낙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의 고민도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멘트를 하면서 속도 조절론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경이 어떻게 돼요, 박사님? 유럽은 지금 디플레이션 상태입니다. 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거의 망가졌고요. 그리고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중국 사람들이 와서 돈을 예전같이 안 쓰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너지 이슈가 지금 계속 동절기에 조금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그래서 지난 4분기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프랑스마저도 마이너스 0.3%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체가 2023년이 0.5% 성장했는데 네. 작년이 0.8%고요. 올해 전망이 1%인데 아마 1% 성장이 어렵지 않을까. 특히 미국이 유로존에 이제 관세를 때릴 것이 확실하고 특히 어제 이제 뭐 유럽이 부가가치세 20%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물고 있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 부분도 20%도 관세로 비관세 장벽으로 이제 간주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호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이제 지금 트럼프가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대로 간다면 지금 멕시코나 캐나다 같이 약간 그 블러핑, 그러니까 결국에는 캐나다, 멕시코 관세 25%는 없던 걸로 될 거고요. 없던 거가 되거나 아니면 아주 저율의 관세로 이제 바뀔 거고요. 네. 또 지금도 뭐 31도 유예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런 관세이기 때문에 이제 낮아질 거고 국경을 맞대지 않는 국가들의 관세 대상에서는 제일 그 타겟이 제가 볼 때는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압박하는 관세를 압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특히 러브 전쟁이 바로 이제 종결이 조만간에 된다면 나토의 국방비 지출의 이제 압력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거는 GDP 대비 나토 유럽의 이제 그 국방비 지출을 2%포인트 더 올리라고 지난번부터 이제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트럼프의 이제 그 거래 기술이라고 이제 자기는 생각을 하고 아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무튼 뭐 유럽은 올해 경제 성장률도 1%를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 보면 2023년부터 3년 연속 1%를 넘지 못하는 경제 성장률. 미국이 2%대 중후반 성장할 때 유럽은 이렇게 지금 저조한 성장률을 계속한다라는 것이죠. 올해도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뭐 5번 연속이나 했나요? 네. 그러니까 뭐 공격적으로 인하하지만 여기서 또 공격적으로 인하하기가 어려운 게 이미 기준금리 격차가 160bp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유로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관세를 고유료 관세를 만약에 상호 관세를 물린다면
유로화가 자연스럽게 약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또 약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유로존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수입 물가 상승 압력에 시달리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유럽 쪽은 조금 진퇴양난, 금리를 내리긴 해야 되는데 못 내리는 금리 차라든지 환율이나 수입 물가 상승 때문에 못 내리는 그러한 좀 어정쩡한 상태에서 올해 경제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러우 전쟁이 끝나면 그래도 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조금 벗어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뭐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숟가락을 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뭐 혜택은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유로존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구조적으로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유로존 경제 성장률은 결국에는 지금 미국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서 조금 혁신 성장 기업들이 적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저성장 기조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겠다, 대규모 자본을 투여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미 선점에서 좀 멀어졌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여러 가지를 한 주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물가의 영향도 있었고 관세 얘기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금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이런 걸 보면 안전자산 선호인 것 같지만 주식시장도 만만치 않게 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전자산 쪽으로 완전히 쏠렸다고 하기에는 또 위험자산도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어서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건지도 궁금해서요. 금은 좀 이제 금인 것 같고요.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세상의 변화에 가장 수혜를 받는 자산,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가 궁극적으로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10년, 20년, 30년 이상이 지났을 때 달라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을 계속 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대표적으로 평가받는 뭐 예를 들면 화폐로는 달러나 뭐 엔화 이런 것들 위에 금은 아예 이제 위치가 좀 달라졌다.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맞습니다. 네. 금을 인플레이션 지수로 나누면 항상 고정돼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50년, 100년간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가 뭐 미국을 비롯해서 뭐 유로존은 말할 것도 없고 신흥국까지 다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가 상승은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 통제하더라도 당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2, 3%는 조금 누적적으로 올라간다. 2, 3%가 낮은 것 같지만요. 이거를 복리로 생각하면 굉장히 높습니다. 10년 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뭐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나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다 필요한 거고요. 또 그 일반 뮤추얼 펀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금에 대한 수요가 느는데 금의 생산량은 지금 굉장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전 세계 금을 합쳐도 아마 올림픽 경기 수영장 한 4개인가 5개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줄어 있고 또 금 채굴 기술도 한 10여 년 전에 한번 폭발적으로 향상됐다가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존량은 적고 금을 캐내는 기술은 조금 이제 발전할 대로 발전했고 그런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앞다퉈 길게 보고 어떤 그 통화의 질서의 변화라는 거에서 또 인플레이션이 누적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금을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ETF라든지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금융상품화된 금도 금 증서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의 유동성이 금을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와 공급에서 너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금은 사실은 뭐 이렇게
금같이 올라야 된다는 얘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이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올라야 되는데 지금 보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인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은 안전자산이죠. 물론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지만 지금은 안전자산 이상의 플러스 알파다. 좀 더 차원이 달라진. 네, 차원이 달라진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매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런 얘기 하셔도 돼요, 박사님? 네. 매입하시길 권유 뭐 이런 얘기까지. 그만큼 금이 좀 달라졌다. 아예 좀 차원이 다른 상품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또 위험 자산이니까 이거는 흔들리나, 근데 최근에 보면은 흔들려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네, 또 맞습니다. 다시 돌아가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 봐야 돼요? 지금은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성적인 과열 상태인데 아주 비이성적으로 꼭지가 돌아간 그런 거품은 아닌. 그러니까 뭐 사랑과 우정 사이가 아니라 냉정과 열정 사이가 아니라 이제 거품과 과열 사이, 과열과 거품 사이에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애매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실질 금리, 그러니까 10년물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값으로 보면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PER의 역수를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이 기대 수익률과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금리를 이제 서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주식시장은 미국 S&P 기준으로 좀 약간 이성적 과열 상태에 지금 와 있고요. 가령 2000년 닷컴 버블 때에 비하면 상당히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도 안 되는 과열이었지만 지금은 말이 되는 과열 상태라서 그런 상태에서는 이게 바로 주식시장이 약세장으로 이제 한 뭐 5%, 10% 이상 빠지는 약세장으로 들어가려면 계기가 필요한데, 그 계기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제 금리가 폭등하든지 아니면 실적이 부러지든지 망가지든지 두 가지인데, 지금 올해는 S&P 500 EPS 증가율이 13% 정도로 월가에서 컨센이 형성돼 있는데, 이 13%에 대한 신뢰가 깨져야 됩니다. 신뢰가 깨지려면 적어도 한 분기 내지 두 분기는 필요하거든요. 한 분기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빅테크의 실적이 부러지려면 뭔가 더 큰 사건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장은 조금 아직까지는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주가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2023년에 이어서 3년 연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주가는 조금 저는 V자 형태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중에 조금 크게 빠졌다가 회복하면서 연말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상태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본격적인 약세장이라기보다는 커렉션, 영어로 이제 조금 5% 내외의 조정 정도는 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과열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박사님, 이제 한국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볼 때 최근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키워드 단어 중에 많이 보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성이에요, 내성. 네, 시장이 관세 뉴스가 워낙에 많이 이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이제 좀 내성이 생긴다, 반응을 예전만큼 안 한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이게 의도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크게 얘기를 했다가 지연이 된다든가 아니면 생각보다 좀 약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증시가 또 생각만큼 기대만큼 충격이 없네 하면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이 있어요. 내성 맞습니까? 맞습니다. 시장은 이제 1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트럼프 2기 때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협상의 도구로 관세를 사용할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관세율은 지금 당초에 지금 그 불렀던 값보다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 그리고 좀 시장이 조금 주목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 4월 1일 날 이제 무역위원회에서 보고서가 나와서 관세를 물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올해 물린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조금 의미 있는 관세율이 높아지는 시기는 올해 한 4Q 정도, 연말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관세가 돌고 돌아서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전 세계 경제가 조금 위축되는 교육도 위축되고 경제도 위축되고 또 미국마저도 부메랑으로 기업들이 실적이 위축되는 그거는 올 연말 정도부터나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부정적 효과가 극대화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가가 한 6개월이나 그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적어도 상반기는 조금 세이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알고 있습니다. 관세율이 천천히 올라갈 거라는 거 그리고 본격적인 부정적 효과는 올해보다는 내년이라는 부분. 그래서 상반기는 주가가 조금 숨 쉴 수 있네, 움직일 수 있네라고 지금 시장은 지금 인식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관세 정책에 부정적인 효과를 너무 얕잡아 보서는 안 되고 결국에는 네. 일정 폭은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 실적마저도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는 측면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올해 증시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조정이 곧 임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직시하고 조금 뱃을 짧게 잡고 위험 관리를 하시기를 조금 네. 권유드립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그래도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워낙에 작년에 좀 안 좋아서 그렇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관세의 영향 우리도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잖아요. 뭐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1대1로 이제는 정책을 펴겠다. 때린 만큼 우리도 네. 때리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FTA도 다시 한번 재협상될 가능성 이런 것까지 좀 염두에 둔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FTA는 재협상 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부가세가 10%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관세를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지금 뭐 피해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증시랑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네. 사실 말씀 주셨듯이 좀 내성이 생긴 거죠. 그리고 작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마켓 PR이 낮은 상태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PR이 다 낮지 않습니까?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주가가 좀 빠질 그렇게 폭이 없는 거죠. 네. 사실 여기서 빠져봤자 뭐 그렇게 큰 폭의 이제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좀 편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지속적으로 조금 파는 물량이 줄었고 싸진 종목을 선택적으로 사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편해진 상태가 아닌가.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생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상승 동력이 강력하게 좀 갖춰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이죠. 네. 시장이 안 빠지는 것과 상승 동력을 갖춘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올해도 결국에는 지겨운 박스권일 것이다라는 것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관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나 걱정을 증시보다는 환율 쪽으로 조금 더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네. 환율 시장도 그런데 많이 올라와 네.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번은 더 올라가겠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 짧고 일시적인 환율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시장이 지금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너무 우려스럽게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환율이 예를 들어서 한 1,500원 간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500원에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매수의 기회를 생각하지 1,500원이 1,600원 되고 이런 추세적인 약세로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 번은 환율이 뭐 점프업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그 이제 환율 추가 상승 기간도 좀 짧을 것으로 네.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 김한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